안녕하세요. 저희 KYCC와 KFM에서 함께하는 자산관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리즈킴이고 KYCC 지역경제개발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 기획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제일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한 달간의 지출 일기를 통해 내 소득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인지, 내 지출은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그때그때 다른 유동 비용을 구별해서 계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중요한 사항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변화를 주고,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내가 제일 원하는 목표를 위해 저축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어두시고 계획을 예산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정 목표와 계획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지난 클래스에서 배운 예산 기획과 관리를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 목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목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해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은 목표를 더 실현 가능성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목표에는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그리고 유의미하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은 스마트 계획을 효과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목표의 5가지 측정 방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specific,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보다 달성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기를 목표하고자 할 때 단순히 여행 가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역과 날짜 등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더 수월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육하 원칙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기사 작성 이외에도 실용적인 활용법이 있는데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상할 때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와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육하 원칙을 적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대안적이고 생각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한 목표인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언제까지 이루어야 하고, 목표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이 목표가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와 언제쯤 보스턴으로 여행 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동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는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언제 목표를 달성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5불 저축하겠다는 목표는 이번 주에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불씩 200불을 저축하고 싶다면 3주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얼마를 달성할 수 있게 될지 알 수 있죠. 만약 중간에 목표가 수정되더라도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4년의 학비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언제 완료할 수 있을지 먼 일까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1년의 학비를 마련하고 싶다는 목표로 그 기간을 5년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 1년이 지났을 때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학비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는 achievable, 달성 가능한 목표인 것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일 신용카드 빚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1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런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쉬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표를 이룰 수 없을까 봐 목표를 낮게 잡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 극단적이거나 불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장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면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더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안에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직은 올해 안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달 안에 100불은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집을 구하기 위해 매달 100불씩 저축해 두겠다. 이런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카드비 1000불을 청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달성 가능할지 안 할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2개월 동안 카드비 100불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개월 동안 또 해보고 만약 더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목표 금액을 늘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불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목표로 relevant. 목표는 유의미하면 더 이루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인생의 우선순위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그냥 저축해야 할 것 같아서 400불을 저축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기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것, 내년에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같나요?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나요? 이 목표는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한지, 이 목표를 지금 계획하는 것이 맞는지, 또 왜 이 목표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의미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타임 바운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목표 기간을 정하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기한 날짜를 정해두면 목표 달성 가능 기간이 측정해지고 기간이 측정 가능하면 기한 날짜까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걸리는 기한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지,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단기적인 목표여도 괜찮고 그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목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기한을 두어 그 기한에 맞춰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주세요. 혹시 스마트 목표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바라는 것이 있으셨나요? 대입해 보신 것이 있으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특성에 맞춰서 한번 스마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행동으로 시작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측정 방법을 통해 나의 목표는 분명한지, 측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기한을 두었는지, 그리고 내게 유의미한 목표인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바라는 것들을 작성한 뒤 그중에 이루고 싶은 것 하나를 골라 스마트 목표를 세웠다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성을 하려면 실행을 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표를 위해 매주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저축 금액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월 예산의 일부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거죠. 만약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목표이면 매주 몇 시간을 목표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목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행동계획 세우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올해 저는 자동차 등록비 312불을 내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 자동차 등록비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300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동차 등록비를 낸다면 미리 6개월 동안 50불씩 나누어서 미리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년 세금 보고를 통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리펀을 받는데요. 이 중 일부를 남은 금액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먼저 월급 날짜에 미리 25불씩 인출해서 한 달에 50불씩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저축을 하면 300불이 될 것이고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으로 내야 할 나머지 자동차 등록비를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지출에 대한 계획을 가능하게 하여 예상치 못한 금액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목표와 계획은 꼭 긍정적인 목표나 계획이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가능한데요. 올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건강하게 5kg을 감량한다고 했을 때 3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으로 변경하기를 목표로 잡았을 때 목표 날짜를 잡고 헬스장을 가는 대신에 하이킹, 수영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간식 비용 줄이기의 경우는 마트에서 과자를 사지 않기 또는 횟수를 줄이기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한다면 건강과 저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 스마트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각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리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매달 월급으로 약 1,400불을 벌고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나가야 할 돈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너무 많은 것에 대해 돈을 빚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는 현재 엄마에게 자동차 살 때 빌린 돈을 매달 30불씩 갚고 있고 학자금 대출을 매달 350불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500불이 있는데 이를 매달 100불씩만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매달 500불 정도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서 8개월 후에는 독립을 할 생각입니다. 잠시 수업을 일시 정지하시고 엘리를 위한 스마트 목표를 어떤 것으로 세우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를 위한 스마트 목표를 정해보셨나요? 엘리의 현재 월 지출은 자동차 300, 학자금 350, 신용카드 100, 생활비 500으로 매달 월급이 1,400불인 것을 감안할 때 150불이 남게 됩니다. 현재 빚은 학자금 대출 21,000불, 자동차 대출 4,000불, 신용카드 3,500불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의 스마트 목표를 예를 들어 세워보면
7개월 동안 금액이 가장 작은 신용카드 빚을 먼저 청산하여 빚을 2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엄마에게 양해를 구하고 7개월간 자동차 대출을 매달 50불씩 지불합니다. 학자금은 그대로 350, 신용카드는 7개월간 500불씩 지불합니다. 대신 생활비는 줄이지 않고 매달 500불씩 지불합니다. 그 결과 자동차 50, 학자금 350, 신용카드 500, 생활비 500으로 월급에서 여분의 돈이 남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빚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대로 잘 실천한다면 7개월 후 남은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2개를 갚아나가며 여유가 있다면 독립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개월 뒤로부터 독립을 위해 저축하기 시작하면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바로 독립하기 어렵겠지만 벨리의 우선순위가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독립은 조금 미뤄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스마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시면 본인의 목표를 세우시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스마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업을 잃게 돼서 수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가 급변하여 오르거나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물건을 구매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난 지금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입과 지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스마트 목표를 세우되 갑작스럽게 수입과 지출에서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해 저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예측이 가능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변화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의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실직을 하신 분들도 많고 비즈니스를 잠시 접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갑자기 차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수리 때문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본인이 특별한 목표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직 저축할 이유가 없다면 긴급 상황을 대비해 저축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상자금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상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0%가 400불 정도의 비상자금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비상자금은 400불에서 500불 정도인데 현재 상황에서 물가나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필요한 비상자금의 금액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응급 상황의 경우 예를 들어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의료 비용이 들거나 핸드폰을 새로 사야 할 때 500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500불 정도를 저축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 500불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빚지거나 신용카드 빚을 지지 않고 본인의 저축 금액에서 그 비용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500불 저축에 도달하셨다면 만약 당장 저축한 500불을 사용할 비상 상황이 없으시다면 이번에는 목표를 1000불로 올려보세요. 일반적으로 1000불 정도면 갑자기 일을 잃게 되더라도 렌트비의 일부를 낼 수 있고 교통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나
재해로 인한 집수리에 대한 금액 등 예상보다 당장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자금을 저축하는 이유는 이런 비상자금이 수중에 있다면 저축한 돈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빚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상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 크레딧 카드로 일단 비용을 충당하거나 다른 이에게 빚을 질 일이 많은데 내가 저축을 해두었다면 추가적인 빚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비상 상황 때마다 돈을 사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주기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자금 저축은 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상자금을 저축해보고 나면 다른 저축 목표를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를 마치면 긴급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다른 목표를 위한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할까요? 앞에서 배운 스마트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저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있고 이 목표를 위한 필요 비용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비용이랑 시간을 나누시면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 저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1,000불 비상금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1년에는 52주가 있으니까 대략 50주로 잡고 2년은 총 100주가 있는데요. 그러면 1,000 나누기 100주를 하면 간단하게 10불이 나옵니다. 그럼 일주일에 10불을 저축하실 경우에 2년 후에는 1,000불 저축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은 52주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주 10불을 저축하시면 총 1,040불의 금액을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을 더 적게 쓰면 저축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쓰지 않은 돈을 저축하시는 경우에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가 평소에 100불 나오는데 이번 달은 50불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번 달에는 전기세가 좀 적게 내도 되는데요. 이 남은 50불을 써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50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시면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짜리 물건을 사야 됐는데 이게 갑자기 30% 세일을 해서 100불이 아니라 70불로 사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게 썼기 때문에 이 30불로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사거나 또 다른 물건을 사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100불을 쓴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물건은 할인을 받았지만 저는 돈을 적게 쓰는 게 결국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 오늘 사용하지 않고 따로 두는 것, 즉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 놔두는 것이 저축입니다. 돈을 더 적게 지출하고 지출하지 않은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에 투입한다면 돈을 적게 쓰는 것이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축하실 방법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캐시를 저금통에다가 보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없고 은행처럼 지켜야 할 규칙이 없으며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돈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내가 원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분실 또는 도난당할 수 있고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해로 파괴될 수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저축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세이빙 계좌를 열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저축을 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안에 저축한 돈이 최대 25만 불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 은행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25만 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월소득을 체크로 받지 않고 바로 계좌로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직접 입금, 즉 디렉트 디파짓을 할 수 있고 체킹 계좌에서 세이빙 계좌로 혹은 그 반대로 돈을 자동으로 이체 가능하고 또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에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돈을 인출하실 수 있고 은행과의 관계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모기지를 받아야 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또는 자동차를 사는데 할부금을 나눠내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런 은행과의 관계를 미리 구축해 놓으시면 승인을 받을 때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꾸준한 예금이나 최소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반복적인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수익이 다른 옵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단기 목표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데는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또는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실 경우는 바로 돈을 출금할 수 없고 인출 횟수랑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집에 보관하거나 은행을 통해 저축하는 것 외에 간단하게 다른 저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저축성 예금입니다. 일반 세이빙 계좌보다 금리가 높고 마찬가지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게 돈을 맡기면서 은행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넣어둔 돈이 많을수록 이자율이 높고 모금이 보장되어 목돈이 있는데 당장 쓰지는 않을 경우에 잠시 묶어두는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CD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면서 일반 세이빙 계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한 저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은퇴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위한 퇴직 계좌도 있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 401k 같은 퇴직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은퇴한 뒤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IRA라는 퇴직 계좌를 통해서 은퇴를 위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주식, 회사 채권,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도 저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신뢰하는 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이빙이나 은행 관련 예금 상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 KYCC에서 제공하는 저축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상자금을 저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저축 목표가 있을 경우 그것을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400불을 저축할 경우 100불 체크를 제공하여 500불을 비상자금으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세이빙 계좌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시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힘드신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자산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웍스의 경우는 은행이나 주식 등 개인 자산을 10만 222불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캘프레시의 경우 조건에 따라서 자산이 2,500불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기존에는 싱글은 2,000불, 부부는 3,000불의 자산 한도가 있었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한 사람당 13만 불, 추가 인원당 6만 5천 불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에서 주는 보조금인
SSI의 경우 기존 그대로 싱글은 2,000불, 부부는 3,000불의 자산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한 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한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인 아동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저축을 통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동저축계좌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나 보호자와 공동계좌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상품으로 다음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녀가 저축계좌를 가진다는 것은 이자, 다양한 계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은행 관련 경험과 지식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각자의 자녀의 상황에 따라 체크를 입금하거나 온라인 뱅크를 사용하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M을 통해 돈을 인출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번 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얼마를 저축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때로는 그 결정을 도와준다면,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면 자녀는 이러한 돈의 사용 개념을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저축을 장려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정말 사고 싶었던 그리고 필요했던 제품을 산다거나 여름 캠프에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려는 목표를 스스로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서 목표에 따른 본인의 예상 사용 금액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저축계좌의 장점은 성인을 위한 계좌와 다르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좌를 열기 위한 최소 잔고 금액을 요청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습니다. 자녀에게 저축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계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 은행마다 수수료, 잔고 요청 금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은 조금씩 다르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저축을 계획하신다면 일반 은행의 저축계좌보다는 오이구 대학 저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아동을 위한 저축계좌는 이자가 낮고 짧은 기간이나 적은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은 장기간에 적지 않은 꾸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므로 오이구 대학 저축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의 일반 저축 계좌에서 저축 금액을 지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정 기간마다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오이구 대학 저축 상품은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장래 교육을 위한 투자로 보다 큰 금액을 저축하게 되고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보고 시 그 금액에 대해 매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아이의 생일 선물, 졸업 선물 등도 직접 오이구 대학 저축 계좌에 입금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오이구 대학 저축 프로그램 신청은 www.scholarshare529.com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자녀를 위한 다른 저축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생긴 캘키즈가 있습니다.
펠키즈는 캘리포니아 대학 저축계좌로 신생아들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든 세이빙 프로그램입니다. 펠키즈 저축계좌를 등록한 후 해당 금액을 학비를 내거나 교과서를 사거나 기숙사비를 내거나 수업을 위한 컴퓨터 등을 살 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게 25불의 시드 디파짓을 입금해주며 온라인 어카운트 등록비 25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29 대학 저축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계좌를 캘키즈와 연동하면 50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캘키즈 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는 1학년 저소득층 공립학교 학생은 자동으로 캘키즈에 등록됩니다.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500불을 계좌에 받을 수 있고 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추가 500불을 받을 수 있으며 홈리스 아동의 경우 추가 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키즈 계좌 등록은 캘키즈.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로컬 리지스트레이션 넘버 또는 우편으로 받은 캘키즈 코드가 필요하고 또 아이의 생년월일과 아이가 등록된 카운티 이름이 필요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Statewide Student Identifier라는 SSID 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모르실 경우 아이의 학교에 연락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으로 캘키즈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 아이의 생년월일과 아이가 2021년 가을에 등록된 공립학교가 위치한 카운티 이름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나 부양자가 자녀를 위해 추가로 저축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529 대학 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529 저축 계좌를 캘키즈 계좌와 연동하여 추가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다른 지인이 529 저축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목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은 목표를 더 실현 가능성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목표에는 5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유의미하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목표는 확실히 세우되 지출과 수입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과 수입의 변화, 특히 긴급 상황을 대비해 저축하세요. 비상자금 저축은 다른 저축 목표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저축 방법과 자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금전관리 교육과 저축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일반 저축 계좌와 대학 교육을 위한 장기 저축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